아니, 왜 다들 한국에 가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 난 거죠? 여기 한국에 못 갈까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한 외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이 여성은 한국에 이토록 가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칼손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지역 소속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외과 의사인 남편 헨리크와 9살 된 아들 노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노아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은 저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등굣길에 들려주는 아들의 수다스러운 이야기와 해맑은 웃음소리는 위험한 현장에서 마주하는 긴장된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곤 해요. 과학자가 꾸민 노아를 위해 별자리와 오로라를 보려고 관측소로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이런 행복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우리 가족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사건과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톡홀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사실 제가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갑작스런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셨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화로운 저녁 식사 시간, 갑자기 쓰러지신 아버지를 보며 느꼈던 그 절망감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때 도착한 응급구조사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 못 알아봤는데 한 걸음에 달려온 응급구조사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위독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응급구조사는 금발의 긴 머리를 모자로 가린 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놀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모자를 벗고 저에게 괜찮냐며 말을 거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때 처음으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녀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아버지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고 병원 치료 이후에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지켜오고 계세요. 저는 그날 이후 불투명했던 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고 응급구조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출동 지시가 오면 구급차에 시동을 걸고 응급 사이렌을 켜고 스톡홀름 시내를 질주하는 걸로 시작돼요. 매일같이 출동하면서 마주하는 위험과 두려움은 이제 일상이 되었죠. 화재 현장에서 느끼는 뜨거운 열기,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아찔한 순간들, 그리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폭력 상황까지도요. 한 번은 화재 현장에서 연기에 질식할 뻔한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의 위험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생명을 구했을 때 느끼는 그 벅찬 감동은 이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구조된 환자의 가족들이 전하는 감사의 눈빛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이렇게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가진 자부심으로 항상 가슴이 벅차오른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최근에는 의료신고보다는 총기 사고와 폭력 사건 현장 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스웨덴은 살기 좋은 나라, 복지 천국, 노벨상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범죄로 큰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스웨덴에서는 단 한 달 동안 12명이 갱단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고 스톡홀름에서는 10대와 20대 청년이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북부의 한 조용한 도시에서 25세 여성이 갱단의 폭발물에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었어요. 작년에만 60여 명이 총격으로 사망해서 당분간 스웨덴 여행을 피하라는 뉴스가 유럽 국가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이런 사건들은 스웨덴 사회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죠. 그리고 총기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구조사의 대응 교육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분위기 탓이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 파견 근무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부서는 해외 파견 근무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수행하는데 이번이 제 차례였습니다.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어린 노아를 남겨두고 3개월이나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노아를 깨우고 아침을 함께 먹고 등교를 시키는 일상이 무척이나 소중했거든요. 다행히 남편 헨리크가 아들의 등하교를 전담하겠다고 나서주어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외과 의사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주겠다는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일본 대지진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구조팀의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었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질서정연한 의료체계,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시민의식까지. 일본에서의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만난 헬리크와의 추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당시 그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피해 지역에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었죠. 사고 현장에서 만난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응급구조사와 외과의사라는 각자의 전문성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죠. 제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면 병원 의료팀이었던 헬리크는 정확한 의료적 판단을 내렸고 수술과 치료를 이어갔어요.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순수하게 환자의 상태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난 후 함께한 간단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하고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는 제가 클래식과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죠. 더욱 신기했던 건 그가 등산을 취미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벼운 등산을 꾸준히 해오던 터였거든요. 그러다 그가 스웨덴 예테보리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낯선 재난 현장에서 만난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에 더욱 친근감이 들었죠.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의 진중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어요. 재난 현장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난 사랑이라 더욱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파견도 차라리 일본이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경험해본 시스템이라 적응도 쉽고 배울 점도 분명할 테니까요. 반면 한국은 제게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없었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편견 때문이었을까요? 과연 그곳에서 새로이 배울 것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어요. 게다가 이미 스웨덴의 응급구조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짐을 싸면서도 한국에서의 파견 근무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제 마음속엔 이번 파견에 대한 특별한 기대는 없었어요. 일본 옆에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 한국이라니 오히려 귀찮은 의무를 이행하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일본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며 이번 파견을 의심하는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가진 첫 번째 선입견을 무너뜨렸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과 효율적인 입국 절차 그리고 친절한 공항 직원들의 모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단지 공항 하나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은 어느 나라나 관문이니 잘 꾸며놓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제 편견은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지하철이 정상 운행 중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일은 지하철 역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는 것은 기본이고 역사 시설도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죠. 게다가 스크린 도어로 안전하게 설계된 지하철 승강장은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안전에 신경을 썼던 나라인가 하고 생각에 잠겼을 때 제 눈에는 또 다른 것들이 들어왔어요. 바로 역사 내에 구비되어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숫자였어요. 응급 상황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비치해 놓았다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지하철에서 내려 숙소로 이동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늦은 밤에도 혼자서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최근 스웨덴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했는데 이곳의 광경은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놀라움은 그 이후였습니다. 파견 첫날, 저는 서울의 119 상황실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파트너와 한조가 되어 근무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년의 남성 응급구조사를 예상했어요. 하지만 제 파트너로 지정된 김지영 씨는 40대 중반의 여성 응급구조사였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김지영 소방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외모는 저보다 어려 보였지만 실제로는 7살이나 많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더라고요. 위험하고 힘든 현장에서 여성이 당당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선진화된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김지영 소방장님과의 협력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신고 접수부터 출동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평균 4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죠. 스웨덴에서는 쉽지 않은 기록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모든 구급차에 최첨단 의료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실시간으로 응급실과 연결되어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스웨덴에서도 아직 시범 단계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갈 때면 자발적으로 길을 비켜주는 시민들, 심지어 응급환자의 이송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최근 들어 구급차가 출동할 때면 경찰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지영 소방장님과 함께 처음 출동했을 때의 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늦은 밤 학원가에서 쓰러진 고등학생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였죠. 처음에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냐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더니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시간은 늦은 것도 아니라면서요. 게다가 대학 입시가 코앞이라 새벽 1시까지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죠. 현장에 도착해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여러 학원 건물에서 아직도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고 거리에는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그것도 부모님의 픽업 없이 혼자서 말이에요. 스웨덴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쓰러진 학생의 친구들이 우리를 보자 재빨리 길을 비켜주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친구의 상태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죠. 오늘 아침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계속 공부하다가 그만 1시간 전부터 식은땀을 흘리더니 쓰러졌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행히 간단한 처치 이후에 학생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쓰러졌다는 사실에 당황한 학생에게 김 소방장님은 자신의 딸도 고등학생이라면서 안심시켰어요. 그러고는 그 학생을 마치 자기 딸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면서도 우리 딸도 너랑 같은 나이라 마음이 더 쓰이네. 많이 힘들었지? 하며 따뜻하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에 긴장으로 굳어있던 학생의 표정이 금세 풀어졌어요. 잠시 후 도착한 학부모님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화를 내거나 책임을 따지곤 하는데 이분들은 달랐어요. 늦은 시간에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죠. 응급 출동을 마치고 상황실에 도착해서 한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김지영 소방장님께서 다가오셔서 불쑥 무언가를 건네주셨어요. 한 손에 딱 잡히는 작은 종이컵에서는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한 달콤하고 짙은 향이 났습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 긴장이 확 풀리면서 놀란 토끼 눈으로 김 소방장님을 쳐다봤죠. 이런 제 모습에 방긋 웃던 김 소방장님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어디서나 마실 수 있는 믹스커피라며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소울 드링크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이 믹스커피와 함께 한다면서요. 자주 마시다 보니 저도 모르게 출근하면 자연스럽게 믹스커피를 타는 버릇이 생겨버렸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저 마시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 깊은 밤에도 안전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특별한 사회를 목격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만취자가 길거리에 누워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였죠. 출동한 현장에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목격한 제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쓰러진 만취자를 보호하려 자신의 머플러를 둘러주는 시민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의 소지품이 이미 도난당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이 먼저 보호하고 신고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어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한국의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느 새벽의 출동이었습니다. 그날은 새벽 3시인데다 차가운 비까지 내리고 있던 날이었어요. 독거노인 가정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경험상 이런 시간대의 독거노인 신고는 대부분 최악의 상황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복지 담당자가 매일 밤 10시에 하는 안부 전화를 할머니께서 받지 않아 걱정되어 신고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밤 10시에 근무 시간도 아닌 복지사가 안부 전화를 한다는 것에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잠시 주무시다 전화를 못 받으신 것 뿐이었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복지 시스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작았지만 정갈했어요. 현관에 반듯하게 정리된 신발들과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거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켜둔 채 깊이 주무시고 계셨죠. 김지영 소방장님이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깨우자 할머니는 눈을 비비시며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복지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못 받았구나. 걱정 끼쳐드려 미안해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의 눈가에 촉촉히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는 갑자기 일어나셔서 장롱을 열더니 조심스레 무언가를 꺼내오셨어요. 하얀 보자기에 정성스레 쌓인 사탕이었죠. 이거 복지사 선생님이 생일 때 주신 건데 특별한 날에 먹으려고 아껴뒀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하나씩 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탕을 건네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스웨덴에 계신 제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항상 제게 사탕을 쥐어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지만 마스크 때문에 다행히 할머니는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한국의 복지는 겉으로 보이는 시스템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특별한 것이었죠. 매일 밤 안부 전화 한 통화로 외로운 노인을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관심에 사탕 하나로 보답하려 하는 마음, 이런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탕의 달콤함을 기억해요. 그건 단순한 사탕이 아닌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심하던 제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처음엔 그저 3개월만 채우면 되는 파견 근무라 생각했는데 매일이 새로운 깨달음의 연속이었죠. 특히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게다가 한국의 놀라운 치안 시스템은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김지영 소방장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의 살인사건 검거율이 무려 100%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미제 사건까지 해결했다는 의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의 평균 신고 출동 시간이 4분 30초라는 말에 믿기지 않아 재차 확인하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스웨덴은 범죄 조직원 숫자보다 경찰 인력이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와 24시간 순찰 시스템,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까지 이런 촘촘한 안전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특히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는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늦은 밤 여성이 귀가할 때 경찰이 동행해주는 제도로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스타벅스에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노트북과 가방을 그대로 두고 주문을 하러 가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러다 도난당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는데 김지영 소방장님은 한국에선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2016년 세계 최대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인 넘베오의 조사에서 한국은 안전지수 85.69점으로 117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저는 이 통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매일 밤 체감할 수 있었죠. 자정이 넘어도 학원가에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젊은 여성들은 늦은 시간에도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했으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제게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범죄율 급증으로 고민하는 스웨덴의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죠. 높은 시민의식,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탄탄한 시스템까지.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으로 돌아온 후 현실은 더욱 냉혹해져 있었습니다. 갱단들의 총격전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10대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늘어났다는 점이었어요. 출근길에 마주한 신문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죠. 한 달간 12명 사망, 갱단의 총격전 격화, 10대 소년 마약 조직 총격전에 휘말려 사망. 정말 가슴 아픈 건 범죄 조직들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스웨덴의 관대한 청소년 처벌 제도를 악용해서 가난하고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한 이민자 2세대 청소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었거든요. 전체 범죄자 중 18세 이하가 30%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외과 의사인 남편도 급증하는 총상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우리의 일상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밤마다 무거운 표정으로 서재에 앉아 술을 마시곤 했죠. 오늘도 15살 아이를 수술했는데 총알이 심장을 스쳐 지나갔더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순간 옆방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우리 노아를 떠올렸어요. 그 아이는 우리 아들보다 겨우 6살 많은데다가 한창 학교에서 공부할 나이였으니 말이죠. 20년 전만 해도 스웨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고의 복지국가였는데 지금은 유럽에서 알바니아 다음으로 총기 범죄가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수도 스톡홀름의 총기 살인 발생률은 런던의 30배라고 합니다. 인구 1050만의 나라에 2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인 스웨덴의 현실이죠. 우리는 인도주의라는 미명으로 너무 큰 짐을 지고 말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민자 가정 자녀의 범죄율이 스웨덴 태생 가정의 자녀보다 3.2배나 높다고 해요. 불과 10년 만에 북유럽의 평화로운 천국은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스웨덴의 치안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았던 스웨덴이 이제는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출동할 때마다 마주하는 현장은 점점 더 위험해졌고 약물 중독자나 폭력 사건도 늘어났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의 총격전, 10대들의 폭력 사건,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갱단 간의 충돌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우리 노아가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날은 노아의 가장 친한 친구 에릭의 생일이었습니다. 에릭의 부모님께서 생일 파티 후 아이들을 작은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셨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갑자기 총성이 울렸어요. 놀이공원 근처에서 갱단 간의 총격전이 벌어진 거였죠. 경찰서는 물론이고 응급구조대에는 긴급 출동이 떨어졌어요.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노아가 그곳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제 두 다리는 후들거리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제가 받은 충격보다 노아가 받은 충격과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엄마, 너무 무서웠어요. 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놀이기구 아래 숨어서 들었던 총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구급차의 사이렌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울먹였어요. 2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들으며 저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놀라서 책상 밑이나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죠. 한 번은 거실에서 들리던 천둥 소리에 옷장 안으로 숨어들어가 3시간이나 나오지 않았어요. 극도의 불안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성적은 계속 떨어졌죠. 한때는 오로라와 북극성을 관찰하면서 꿈을 키워왔던 아들의 눈동자가 빛을 잃었어요.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는 이제 아무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심리치료도 받아보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아의 상태는 더 나빠져만 갔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아들을 안고 있으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문득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거리,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총기 없는 사회. 그날 저녁 노아를 재우고 헬리크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한국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죠. 여보, 우리 한국으로 가면 어떨까요? 남편 헬리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예상대로 남편의 첫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다 비슷할 거라며 오히려 중국 같은 큰 나라를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의료시장도 크고 기회도 더 많을 거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낸 중국에 관한 자료들이 남편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어요. 중국의 높은 폭력 사건 발생률과 낮은 시민의식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파견 근무 동안 직접 경험했던 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외과 의사인 헬리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최첨단 장비들,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까지. 남편도 최근 읽었던 한국의 의료 논문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특히 외과 분야의 놀라운 발전 속도에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섬세한 수술 테크닉은 배우고 싶은 점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안전한 거리,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총기 사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요. 무엇보다 우리 노아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헬리크는 자발적으로 한국의 대학병원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 결정되면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노아야, 우리 한국에 가서 살면 어떨까? 노아는 처음엔 멍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한국에는 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자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밖에 나가도 돼요? 응, 밤에도 사람들이 학원도 다니고 놀이터에서 놀기도 한대. 노아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아직 학교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적어도 새로운 곳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 같았죠. 김지영 소방장님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스웨덴 응급구조사 자격으로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고 했죠. 물론 한국어를 배워야 하고 응급구조사 국가시험도 준비해야 하지만요.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헬리크가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외과 교수직 제안을 받은 거예요. 남편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저녁 한국어를 공부하고 응급구조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헬리크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노아는 유튜브로 한국 문화를 찾아보는 재미에 빠져 있답니다. 처음에는 낯선 문자와 발음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며 조금씩 익숙해져 갔죠. 특히 의료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병원 문화와 의료 용어를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준비도 쉽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김지영 소방장님은 지금도 저희 가족의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한 여러 정보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영상통화로 한국어도 가르쳐주세요. 마리아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노아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K-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유튜브로 한국의 학교 생활을 검색해보더니 국제학교 입학을 기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의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며 설레하는 눈빛을 보일 때면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도 받았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동료들이 주거지역 추천부터 병원 소개까지 세세하게 도와주었고 심지어 노아가 다닐 국제학교의 정보까지 찾아보내주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짧은 인연으로 이렇게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배려는 낯선 나라로의 이주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었답니다. 우리 가족이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놀라운 건 제 친구들도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저히 불안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면서요. 심지어 노아의 친구 엄마는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스웨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나면 과연 이 나라에는 누가 남아있게 될까요? 어제는 마지막으로 스톡홀름 시내를 걸어보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매일 밤 총성이 울리고 폭발음이 들리는 곳이 되어버렸네요. 복지의 천국이라 불리던 스웨덴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씁쓸한 마음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주면 저희는 한국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해요. 특히 노아가 다시 예전처럼 밝게 웃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스웨덴의 응급구조사였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응급구조사가 되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스톡홀름의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우리 가족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웨덴의 응급구조사 마리아 칼손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노벨상의 나라이면서 복지국가로 유명했던 스웨덴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마리아의 가족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마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